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국가 명운을 결정짓는 선거에서 유권자 판단을 돕기 위해 언론은 더욱 날선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뉴스 리뷰와의 시간, YTN이 전한 대통령 선거 방송을 살펴봅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Y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청자 비평 플러스를 진행하게 된 나경철입니다. YTN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또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따뜻한 시선과 응원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개표 현장의 긴장감부터 또 당선의 순간까지 저희 YTN은 그 전 과정을 빠짐없이 담아냈는데요. 뉴스 리뷰 Y에서 YTN이 전한 대통령 선거 방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반유미 시청자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 나오셨습니다. 자, 먼저 이번 대통령 선거 방송에서 다양한 구성의 기획보도 또 특집 방송이 많이 준비가 됐는데요. 자, 먼저 실장님, 과거 대통령 선거 때와 시스템적으로나 아니면 취재 상황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 대통령 선거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유세 위주로 방송과 보도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최근 경향은 아무래도 미디어 환경이 이제 변하면서 유튜브나 이제 개인 SNS 등에 대한 취재가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중요한 얘기나 공약 등을 레거시 미디어보다는 유튜브에서 종종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 시장이 전통적인 방송 광고 시장의 3배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미디어 환경이 이제 급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이 같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과 사회 변화에 따라서 기자들의 취재 방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이 같은 트렌드는 향후 더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하면서도 정치인들의 SNS 소개를 굉장히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정말 취재 대상 그리고 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거 방송의 흐름에 따라서 좀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가 시작된 3일 오전 보도부터 좀 볼까요? 네, YTN은 현장 속보형 보도를 통해서 당시 선거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분주했던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잘 담긴 것 같습니다. 투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었는데요. 대선 당일 투표율, 그리고 후보별 유세 동향, 개표 상황 등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전해 신속하고 생생한 정보 전달에 주력해 주었습니다. 네, 투표소의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잠시 뒤인 새벽 6시부터 투표소가 곧 문을 열 예정입니다. 네, 먼저 대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는 역시 보수세가 강한 곳인데요. 사전 투표율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보수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이라 이른바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의 여파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는 투표소 내부를 개소 직전 카메라에 담아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투표 절차를 투명하게 시청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유권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 광주, 대전, 강원 등 전국 주요 도시의 투표소를 찾은 기자는 지역별 사전투표 선호 경향이라던가 우세 정당 등 지역 정치 지형에 대한 해석의 실마리를 정보로 제공했습니다. 다만 현장에 대한 전달이 주로 투표를 기다리는 유권자와 같은 표면적인 분위기 묘사에 머무르고 있고 지역별 쟁점이나 정책 이슈와의 연결은 부족해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각 지역 유권자의 생생한 목소리나 실제 고민이 충분히 담기지 못한 점도 다소 아쉬웠습니다. 투표에 담긴 기대와 판단을 유권자의 말로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면 시청자의 현장 보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 한층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표소의 생생한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도 방송만의 또 다른 그런 매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유권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라는 아쉬움의 평도 있었습니다. 자, 투표소 상황을 전한 보도 가운데서 또 운영 과정의 미비점을 짚어낸 보도도 있었는데 보셨습니까? 네, 투표소 운영상의 허점을 지적한 YTN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기 일산과 평택 등지에서 동명이인 투표가 발생하는 건인데요. 일산에서는 다른 사람이 본인의 이름으로 투표한 사실이 확인됐고 선관위는 신분 확인 절차가 미흡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명이인이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투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투표를 2번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단독 보도 이후 각 지역 선관위의 설명이 보도되었는데요. 다른 언론 보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경위라든가 진상 파악 중이라는 보도에 그치고 있어 더 진전된 소식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사안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후속 보도가 더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 단독 보도의 아쉬움은 늘 이렇게 좀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시간차를 두고서라도 후속 보도로 좀 내용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직후의 보도는 좀 어땠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직후에는 속보를 통해서 대선 결과를 빠르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대담을 이어갔는데요. 여론조사 전문가가 출연해 지역별, 세대별, 성별 투표 성향과 정책 이슈가 이번 득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 주었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한 대담이었는데요. 가장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그 대담은 어땠는지 내용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별다른 구도의 변화가 없이 전개된 선거였습니다. 이변은 없었다. 예. 사실 지금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 모든 언론에서 이제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긴 했거든요. 예. 사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도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대담에서는 당선인뿐만 아니라 2, 3위 후보의 득표율이 지닌 의미를 분석하면서 선거 결과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지역별 민심의 변화 흐름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단순히 승패 구도를 넘어 향후 정치 지형의 변화 가능성까지 조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대담이었습니다. 이번 대담 외에도 여야 관계자가 출연해 선거 결과를 되짚어보는 대담도 눈길이 갔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좀 그 단계를 높여간다면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좀 더 많은 의석이나 아니면 많은 기초단체장을 좀 배출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PK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 넘는 이유가 무엇인가 좀 살펴보는 그런 기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대담은 익숙한 지역 정치 구도를 재조명하고 앞으로의 정치 지형 변화 가능성을 시청자가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논의의 깊이를 더했는데요. 말씀드린 두 대담은 시청자에게 민심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질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 방송을 시청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앵커님들의 역할이 눈에 띄었다는 것인데요. 많은 준비가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았는데 어떠셨나요? 네. 자,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고 또 각 당이 성적표를 받아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그런 방송이었고요. 상당히 좀 리허설도 상당히 많이 했고 전 스태프들이 고생했던 그런 좀 기억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을 두고 전 세계도 일제히 좀 주목했는데 그 뜨거운 관심을 YTN이 좀 잘 전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일본, 중국, 유럽, 미국 등 주요 외신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확정 소식을 긴급 속보로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확정 이후 YTN은 해외 특파원과 연결해 우리 대선 결과가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조명해 주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백악관의 반응이 있을 거라며 이 브리핑 자료를 뒤졌지만 나오지 않자 곧 입장을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의 물결을 타고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대통령이니까 좀 한미 관계 잘 회복하고. 백악관의 공식 반응을 확인하는 한편 미 언론이 국내 정치 혼란의 해소 가능성과 외교 행보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고 있다고 알렸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보도는 국제사회와 재외국민의 시선을 모두 함께 다룸으로써 우리 정치가 대외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부터 이후 보도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각국의 반응을 비교하거나 왜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좀 더 명확한 해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시선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추측컨대 굉장히 좀 급박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이 해외 현지에서 특파원들이 실시간으로 좀 변화되는 상황을 전달하기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에 이제 특파원을 두고 있는데요. 예. 먼저 미국 워싱턴과 뉴욕 특파원의 취재기를 먼저 알려드리겠는데요. CNN과 ABC, MBC 등 미국 주요 언론이 먼저 속보로 한국 대선인 확정 소식을 전하면서 대북 정책과 관세 협상 등 새 대통령의 중요한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을 한국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백악관과 국방부 등을 통해서 발표하는 공식 논평을 신속하게 보도하는 데도 힘을 썼습니다. 도쿄 특파원 같은 경우는요, 일본 정부와 언론이 한국의 새 대통령이 독도 영유권 그리고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에서 전임 대통령하고 어떤 점에서 달라질지를 집중 조명하는 내용을 전달을 했고요. 또 베이징 특파원의 경우에는요, 중국은 한국보다 1시간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이른 새벽에 곧바로 중국 정부 반응을 취재하기는 사실상 불가한 일이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늦은 오후부터는 중국 정부의 논평을 중심으로 기사를 출고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취재기를 들려주시니까 각국의 이제 특파원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조금씩 좀 그려지는 것 같은데 특파원들이 얼마나 좀 촘촘하게 움직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당선 이후에는 YTN 특집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됐습니다. 보도 전문 채널에서는 보기 드문 구성의 다큐멘터리였는데, 자, 먼저 평가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이 다큐멘터리를 보셨습니까? 대통령 선거 직후인 만큼 국민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새 대통령으로 옮겨가는 시기였는데요. YTN은 이 시점을 놓치지 않고 당선인의 면모를 깊이 있게 소개하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선보였습니다. 여기가 이재명 후보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태어난 곳은 뭐 중교회 그 기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좀 이제 소통,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 단순한 인물 소개를 넘어 리더십의 철학과 방향성까지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었는데요. 진영과 세대를 아우르는 갈등을 환기하고 소통과 민생을 중심에 둔 통합형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진지하게 담아냈다는 점 역시 돋보였습니다. 대통령 개인의 서사뿐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을 함께 다뤘다는 점에서 시청자와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전체 길이가 30분이 넘는 분량의 긴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이 대통령의 삶을 복기하는 그런 기획이 돋보였던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예, 그동안 그 공중파 방송들 같은 경우는 이런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이제 그 당선자 관련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들어 왔거든요. 예. 그리고 또 비상계엄과 관련한 그런 다큐멘터리도 많이 만들었는데 저희 YTN은 아무래도 24시간 뉴스 채널이다 보니까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지금까지 좀 소홀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보도 제작국에서 이와 관련해서 좀 아이디어를 내서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어떤 배경에서 성장했는지 그리고 어떤 철학을 가진 인물인지를 심층적으로 다뤄준다면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또 보도 제작부에서 선제적으로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포맷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 또 보도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대통령 당선에 유력한 2명의 후보 다큐멘터리를 동시에 제작을 했는데요. 두 편 모두 비슷한 분량에다가 대통령 당선 장면만 빼고 더빙과 편집 등 완제품으로 제작을 해서 사내에서 시사를 거치기도 했는데요. 예. YTN의 뉴스와 인터뷰 아카이브를 활용해서 대통령 후보자의 서사를 구성하는 것은 채널의 보도 자산을 효과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실제 시청률과 유튜브 조회수 역시 평균을 웃돌면서 아주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를 또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달라진 국정 운영 속에서 저희 YTN의 보도는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고 나아가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도 전문 채널 YTN이 중점적으로 보도할 항목을 정리해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국정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할 예정인지 상세히 분석해야 하고요. 둘째는 내각 구성 및 주요 인사 검증인데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의 주요 직책 인사는 국정 운영의 방향성과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 반응 및 외교 정책 방향이 중요한데요. 북중러하고 마주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중요성 때문에 새 정부의 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만큼 주변국 및 주요 국제기구의 반응, 외교관계 변화, 그리고 경제 및 안보 전략 등을 분석하면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향후 외교 방향을 상세하게 보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거 당일부터 개표까지 짧은 일정의 보도를 시청하다 보니 당선인 정책에 관한 면면을 살피는 보도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막연한 기대보다는 구체적인 정책 검증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인데요. 국민 삶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수립 과정 전반이 더욱 투명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각 구성부터 국민 여론까지 시청자가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부분입니다. 언론의 권력 감시와 견제 역할을 잘 맞춰가면서 앞으로의 보도들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선을 보이는데요. YTN 보도가 더 나은 사회로 향하는 작지만 소중한 한 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진심을 담은 코너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를 기준으로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보도, 또 방송을 꼽아보는 시간인데 살펴주신 보도 가운데 특히 좀 눈에 띄었던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번 선거방송에서는 YTN 선거단이 기획한 다수의 영상 보도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기획 보도들이 눈에 띄었고 일반 보도와는 차별화된 시도로서 유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특히 디저트 시리즈는 복잡한 사안을 친근한 방식으로 접근해 시청자의 공감과 이해를 동시에 이끌어낸 기획 보도였습니다. 또 촬영 비하인드가 함께 소개된 것도 시청자로 하여금 뉴스 컨텐츠에 대한 거리감을 줄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색다른 재미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 리뷰와의 제작진이 YTN 선거단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선거 방송 제작기와 함께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꼽힌 소감까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YTN 선거 방송을 거의 넉 달 가까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재밌게 잘 봐주셨다고 해서 일단은 단장으로서 감격스럽고 보람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의 모토 자체는 발랄하고 재밌게 하지만 너무 가볍지만은 않게 정보는 꽉 담아보자. 사실은 YTN 여러 포맷들이 좀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품격이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답답하고 드라이하고 담백한 면이 좀 있는데 그런 좀 발랄한 느낌들을 선거단에서 기획을 할 수 있어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재밌었던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자, YTN 선거단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까 그 이상의 감동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데 이 YTN 선거단의 기획 보도가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건강한 선거 방송의 변화를 이끄는 깊은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 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명농형 태양광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재생에너지 중심 도시를 추진하는 전남에 전국 최대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됐습니다.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준공했다는 소식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풍부한 일조량 덕분에 예부터 염전이 많기로 이름난 고장입니다. 소금기 때문에 벼농사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논 위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모두 3메가와트 가운데 1단계가 준공된 영농형 태양광 시설은 주민이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 추진해 의미가 남다릅니다. 추가 공사가 끝나면 28가구는 앞으로 20년 동안 농사도 지으면서 한 해 140여만 원을 따로 연금처럼 받게 됩니다. 이번에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역할과 규모 등을 소개하면서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전한 보도였는데요. 전국 최대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준공에 대해 보도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 영농형 태양광의 구체적인 전망과 특징이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영농형 태양광의 전망과 특징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보도에 소개된 영농형 태양광은 2017년 국내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후 일본의 30여 개소를 포함해 강진 영광, 해남 영암 등에 지속해서 설치하는 등 보급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시스템의 핵심은 태양 추적식 트래커인데요. 태양의 위치에 따라 태양광 패널 각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고정식 대비 15에서 30%의 높은 일사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발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격 제어 기능까지 더해져 고령 농민들도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제어할 수 있는데요.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강풍이나 폭설에 대비한 자동 안전 모드까지 탑재돼 태풍이 접근하면 패널을 수평으로 눕혀 바람 하중을 줄이고 폭설 시에는 패널을 가파르게 세워 쌓인 눈이 미끄러져 내려가도록 합니다. 트래커의 구동 부품은 밀폐형 구조로 설계돼 모래바람이 심한 지역이나 폭우 등 악천후에서도 안정적인 작동이 가능한데요. 농지의 본래 용도를 훼손하지 않아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부가 수입원을 제공해 농한기에도 전기 판매 수익이 발생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데요. 작물 수확과 전력 생산이라는 두 가지 경제 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고령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농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재생에너지 기반 사업이라는 점에서 청년 세대의 귀농 귀촌 유도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과의 두 번째 주제는 미국 약값 정책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유독 비싼 약값의 책임이 다른 나라에 있다면서 약값을 평준화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 대표와 상무부 장관에게 다른 나라가 약값 책정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 제약사가 외국에서 약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도록 미 정부가 나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는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약값 인하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그 내용을 해설해준 보도였는데요. 미국의 약값 인하 정책이 한미 무역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룬 보도였는데 관련해 우리나라와 제약업계에 미칠 영향이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미국 약값 인하 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와 제약업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출시 의약품 가격을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제약사들이 30일 이내에 처방약 가격을 자발적으로 인하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가격을 제한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같은 상황에 여러 방면에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국내 생물의약품 복제약 업체들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대상은 주로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개발하는 오리지널 의약품입니다. 값이 비싼 오리지널 약을 복제한 생물의약품 복제약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인데요. 또 고가의 오리지널 약을 만드는 제약사들이 독점력 유지를 위해 의약품 비용을 협상하는 처방약 급여관리업체와 구축한 중간 유통망이 개선되면 국내 생물의약품 복제약 기업들은 미국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설 수 있습니다. 중간 유통사가 아닌 미 당국과 직접 약가를 협상할 수 있어 실질적인 생물의약품 복제약 처방가를 낮출 수 있고 이는 처방 확대로 이어져 매출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이 약값을 참고하겠다는 나라들에 한국이 포함되면 국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정부는 현지 약값을 내리면 제약사가 다른 나라에서 약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도록 관세 부과 등으로 지원 사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의 세 번째 주제는 MG손해보험 노동조합 입장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수차례 매각 협상이 진행되다 무산됐던 MG손해보험이 결국은 폐업 수순에 들어갑니다. MG손해보험이 폐업 수순을 밟으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수차례 매각 협상이 진행되다 무산됐던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MG손보의 폐업 수순을 발표해 121만 고객의 보험계약은 가교보험사로 이전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고객 입장에선 한시름을 놓을 수 있게 됐지만 500여 명에 달하는 MG손보 직원들 사정은 다릅니다. 가교보험사는 신규 영업 없이 기존 보험계약 유지만 하기 때문에 필수 인력만 고용 승계가 가능합니다. 가입자들의 계약은 가교보험사로 이전됐지만 직원들의 고용 승계는 장담할 수 없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MG손해보험의 폐업 수순과 관련 내용을 전한 보도였는데 이 과정에서 노조가 가교보험사 설립을 반대한다고 전했는데 그 이유를 다루지 않아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MG손해보험 노조가 가교보험사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MG손해보험이 가교보험사를 통해 기존 계약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면서 영업도 정지됐습니다. 이에 기존 보험계약은 유지되지만 신규 계약은 금지되고 MG손해보험 직원들의 일부 실직도 불가피해졌는데요. MG손해보험 노동조합 측은 직원 설명회, 총파업 투표 등에 나서며 가교보험사 설립 반대 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G손해보험 노조 측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상적인 매각을 위한 조치를 주장하며 가교보험사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기준 MG손해보험 전체 임직원은 521명으로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인력인 10% 내외를 제외하고는 구조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MG손해보험 노조는 500여 명의 임직원과 그 가족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일상 파탄과 생명줄을 옥죄는 결정에 당국기관이 일방적으로 확정한 일부형 업정지와 폐쇄형 가교보험사의 그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노조는 고용 승계를 위해서라도 손해보험사가 없는 금융기관으로의 매각을 바라고 있는데요. 앞서 메리츠화재는 10%의 고용 승계와 1인당 6개월 치해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MG손해보험 노조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조 측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걸로 보이는데요. IMF 외환위기 이후 2011년 저축은행 사태까지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할 때마다 노조의 반발이 있었지만 노조 측 요구가 수용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DMB 시청자평가원 박하민입니다. 유럽에서는 익히 정원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과 오스트리아 쇤부르 궁전의 정원은 유럽을 대표하는 정원으로 그 나라만의 오랜 전통과 역사를 느낄 수 있는데요. 서울 도심 속에도 이색적인 정원들이 마련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제작진이 흥미로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경험하고 느낀 것을 시청자에게 전해주는 황금 나침반. 매주 새롭게 알게 된 유용한 생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 주는데요. 이번 주는 서울의 대표 축제인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방문했습니다. 국내외 작가와 시민, 기업이 합동하여 만든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개막 10일 만에 무려 111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 초대형 정원은 역대 최대 규모이며 최장 기간 동안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박람회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정원이 소개돼 흥미롭게 시청했는데요. 만화 캐릭터를 소재로 한 신선한 발상의 정원과 이름부터 남다른 디지털 치유 정원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치유 정원인 세컨드 포레스트는 정원 활동이 어려운 환경의 사회적 약자도 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이 갔는데요. 디지털 기술로 구현한 정원에서 자연 치유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한 생물 다양성 보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정원 마켓과 체험 행사도 운영하고 있어 즐길 거리가 많은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곳곳에서 펼쳐지는 라이브 공연은 색다른 재미를 더해주었습니다. 특히 정원에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을 치유하는 웰니스 프로그램이 인기가 좋았는데요. 도심 한가운데서 하는 아로마 요가 명상을 통해 기쁨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황금 나침반은 서울 한복판에서 힐링할 수 있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소개했습니다. 관람의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짚어주어 몰입해 시청할 수 있었는데요.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동안 박람회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방문자들이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집중하여 시청하다 보니 박람회에 마련된 여러 정원이 어떤 과정으로 조성되었는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정원의 테마 선정 과정과 시민 공모를 추진해 선정된 정원이 실제로 구현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함께 소개하였다면 내용이 더욱 풍성했을 것 같습니다. 또 프로그램을 통해 박람회 소식을 접한 시청자가 오프라인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후반에 박람회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면 행사 정보를 따로 찾아보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연을 담은 정원은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기쁨과 여유를 선물해 줍니다. 이번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바쁜 현대인들이 도심 속에서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따뜻한 축제로 느껴졌는데요. 앞으로도 황금 나침반을 통해서 소소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소식들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